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으신지요? 첫 마디가 괜찮습니까? 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쏟아진 이 50포인트 정도의 코스피 하락률은 사실 좀 이런저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오늘 주가가 굉장히 약했던 이유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럴 것까지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낙폭이었죠. 그래서 11월 29일 오늘은 이제 11월을 마무리하는 날인데 좀 이따가 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5개월 연속 하락세가 좀 너무 심각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6개월 정도 연속 하락세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그때는 뭔가 이유가 뚜렷하게 있었거든요. 뭔가 그렇게 빠질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한국 시장은 지금은 그냥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끝자락에 낙엽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지고 너무 짜증난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저도 방송을 하면서 이제 너무 힘든 시장에 멘탈 지키십시오 말씀드리지만 참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계속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정말 쉽지 않고 여러분들 최소한 건강이라도 챙기셔야 됩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못 챙기면 개인적으로만 되게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건강을 꼭 챙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겨울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쓰러지십니다. 그런 정도로 멘탈이나 건강을 좀 쉬는 날 휴일 기간에는 좀 충분히 좀 쉬어주시고 약간 이런 스트레스를 좀 푸는 어떤 뭔가를 하나 정도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언젠가는 이 낙폭이 또 크게 되면 언젠가는 또 바닥을 보고 또 시원하게 올라가는 또 그런 시기가 오긴 올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엄청나게 다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쪽에서도 결국은 바닥을 보고 주가들이 올라왔던 또 기억도 있기 때문에 그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한 달 뒤일지 그건 정확하게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그 추세가 바뀌기 시작하면 또 언젠가는 주가가 또 올라가는 날이 있다라고 또 위안을 또 해봅니다.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탈감님, 서창민님, 오늘의님 들어오셨고요. 땡초님 들어오셨고요. 왈왈님, 이쁜이 부동산님, 쿠모다마님, HYJ님, 오르라님, 이라니님, JJ돌동님 들어오셨고요. 암살자님 들어오셨고요. 이쁜이 부동산님 들어오셨고요. 필님도 들어오셨나요? 로드만 데니스님, 맥가이버님, 임루비 어느님, 이라니님. 자, 그리고 카카오 킬러님 들어오셨고요. THK3님, 보류하겠습니다님. 처음 보는 분들도 꽤 많이 들어오셨네요. 마이애님 들어오셨고요. 모니볼님도 들어오셨고요. 기존에 들어오셨던 분 말고도 새롭게 박호희님도 들어오셨고요. 지금 조금 안 괜찮아요. 또 말씀 주시네요. 다들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조금은 정말로 이렇게 멘탈이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평소보다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방송을 보러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아주 많은 양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섹터나 종목들이 대부분 다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미주알 고주알 어떤 섹터가 어땠고 어땠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가 있는 한 대여섯 개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 방송 초반에는 오늘 왜 이렇게 시장이 좀 빠졌나에 대한 각 증권사마다 이야기되고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조금은 간추려서 오늘 낙폭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한참 이렇게 시장이 멘붕 오고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저는 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간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어떤 영화를 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번 주말에는 이제 모아나 두 번째 편을 이렇게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나는 가족들과 다 같이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다 이제 같이 예약해서 보러 가야 되겠다 해서 예약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봤을 때 위키드를 봤거든요. 위키드를 봤는데 너무 이번 위키드는 한 3시간 정도 되는 영화인데 파트 1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뮤지컬 위키드를 아주 영상으로 잘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아나 그란데가 저는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위키드 마법사로 나온 마녀로 나온 그 녹색의 분장을 한 그 배우가 또 영국 그 왕실 국립대학의 아주 유명한 또 아티스트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너무 잘하고 또 영화도 이렇게 뮤지컬, 노래도 음악도 상당히 잘 어우러진 영화라서 여러분들 좀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는 그런 영화 한 편도 주말 사이에 좀 한 편씩 좀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힘내라고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뭐 저보다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시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7.7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히토류 관련주 강세 출발한 가운데 일부 제약바이오와 우주항공, 방산 등 강세 출발했습니다. 평소보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한 섹터가 별로 없었다는 게 눈에 띄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부 어떤 종목이 올랐냐면 뭐 제지라든지 뭐 이런 약간의 일부 이슈가 있는 쪽으로 이제 주가들이 올라왔는데 그건 좀 이따가 제지업종이나 이런 쪽이 마스크, 뭐 부직포 이런 쪽이 왜 올라왔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장 초반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내 즉시 낙폭이 확대됐고 일본의 엔화가 아주 강세로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결국 오늘 왜 시장이 빠졌는지를 뭐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자,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역시 이거는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등 장중에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던 각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자, 전일 한국은행이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약 3.25%에서 3%대로 조치를 취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조금은 악재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하향 조정했고 그 배경에 역시나 깜짝 금리 인하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 전망이 다소 조금은 부정적으로 약간 하향 전망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제적인 깜짝 금리 인하였다. 그리고 결국은 경기가 조금 한국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다소 조금은 부정적으로 좀 본 것 같다라는 이제 평가를 장중에 내기도 했죠. 실질 GDP 성장률이 24년 2.4%에서 2.2%로 다소 좀 하향 조정이 됐고 25년 기준에서도 2.2%에서 1.9%로 하향 조정을 한 탓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발표된 10월 실물 경제 지표가 트리플 약세를 기록한 것도 외국인들의 투매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설비 투자가 약세를 보이면서 취약한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첫 번째 자료를 띄워드리면 산업활동 증감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역시나 산업활동 관련된 부분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쭉쭉쭉 쳐다 보이는 것들이 이 계절 조정하고 전월 대비로도 지금 마이너스 권역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산업활동 증감 추이가 별로 안 좋았고요. 다음 표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행의 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변화 표인데 역시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수출 타격 우려 이런 것들 관세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조금은 GDP 하향이 되고 있는 것도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장 초반 1% 넘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9시 30분 기준 외국인들은 현선물 시장에서 각각 2천억 넘는 순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11월 총 21일 거래일, 실제 이제 주식 거래를 했던 21번의 거래일 중에 3거래일, 그러니까 11월 4일 297억, 11월 7일 1046억, 그리고 11월 22일 1175억 이 세 번을 순매수를 기록한 나머지 18일 동안 거래일들은 전부 다 순매도 우위를 나타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일본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11월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헤드라인은 2.6%, 예상이 2.2%, 그리고 이전이 1.8%였는데 도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헤드라인이 전년 대비 2.6%나 치솟았죠. 코어 같은 경우는 2.2%였는데 예상이 2%, 그리고 이전치가 1.8%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 우려가 확대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달러 엔 환율은 151엔을 하회했고요. 지난 10월 22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 엔화 평가 절상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달러 N 환율입니다. 이게 150.10까지 이제 오늘 오전 중에 나타났던 이야기들인데 이렇게 쭉쭉쭉쭉 밀려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N화 강세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 초반에 시장 급락 요인 중에 하나로 결국은 일본의 11월 도쿄 코어 CPI 예상치 상회 때문에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다시 부각되면서 달러엔 환율이 150엔 아래로 급직하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엔화 강세가 이루어지면 엔캐리 트레이딩 언와인딩 가능성이 또 재차 부각됐다라고도 일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잊고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악몽이 또 부각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오전 기준 외국인 현선물 동반 대량 순매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다만 엔화 우려에도 예상보다 일본보다 약세 영향력이 적은 한국 지표 등 고려하면 다들 좀 낙폭은 과도하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수급 주체가 너무 이제 미미했기 때문에 주가를 막판에 끌어올리는 주체는 별로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낸 종목들은 유틸리티 가운데서는 지역 난방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JB와 BNK 금융지주 그리고 통신주는 KT 이 정도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냈고요. 역시 내수주와 배당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을 오전장에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칼턴 이번에 합병 이슈가 있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아시아나 합병 최종 승인을 EC 쪽에서 이렇게 나타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한항공이 오늘 모멘텀이 있었는데 장 초반에는 완전 세론 뉴스로 확 밀렸거든요. 근데 종가 무렵에는 완전히 다 땡기면서 1%대 이상의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돼서 아주 강력한 아랫꼬리를 달고 주가가 다 회복을 하면서 플러스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개별 이슈 부각되는 종목이 일단은 상승세가 다시 나타났고요. 경기 우려 커지면서 다음 주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미국의 고용 보고서 그리고 11월 한국 수출 등의 중요성이 좀 더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확인하고 대응을 좀 해야 된다는 어떤 요구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은 엔화 속동이라든지 한국 경제지표 부진에서 외국인 기관 자금이 이탈되면서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도의 대형주 중심으로 약세 보이면서 지수 하방 압력이 높아졌고요. 알테오젠 등의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대부분 업종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익 턴어라운드 기대되는 엔터미디어 업종만 생존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테마로서는 중국 규제에 중국의 히토류 보복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역시 히토류 관련 테마라든지 그다음에 뉴로모픽 반도체 개발 과제 착수된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고요. 자, 그리고 한편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고 토픽스 지수도 마이너스 0.7% 정도 가까이 하락한 뒤에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코스피만 두드려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좀 화가 나는 거죠. 당사자인 일본 증시는 오히려 낙폭을 줄이면서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한국만 유달리 또 같이 두드려 맞았다 볼 수 있겠죠. 업종별로는 종이 목재, 서비스업, 섬유유복 강세였고요. 반면 화학과 유통업, 기계가 약세였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 약세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고요. 코스피 약세 업종 전반 하락세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주는 상당히 견조합니다. 카카오가 오늘 상당히 좀 좋았고요. 넷마블, 그다음에 네이버 등이 상승했고 말씀드렸던 인터넷과 게임 섹터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면서 업종 모멘텀이 지속됐습니다. 하이브는 뉴진스의 탈퇴 선언과 함께 방시혁 의장의 비밀 계약이 공개되면서 장중 급락을 했는데 낙폭을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줄이면서 마무리는 됐습니다. 반면 최근 상승세 이어가는 미디어 엔터 업종 자체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JYP 엔터 아주 독보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죠. SM 등 상승하면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게 뉴진스 사태는 참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좀 원만하게 해결이 잘 돼서 내년에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극단으로 29일 새벽부터 이렇게 뉴진스가 또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어두워 이 뉴진스 간의 어떤 공방이 앞으로 또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노이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아무튼 하이브가 급락했다가 다소 좀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좀 아쉬웠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아주 기세가 등등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역시나 최근에 대장주로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서 전일 EU에서 아시아나와의 합병을 최종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이 역시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 과정에서 장내 유통 주식이 많지 않은 가운데 임시 주총을 앞두고 장내 매수 등이 이루어지면서 지분 확보 경쟁이 다시 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려아연도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코스닥은 오락문화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하락을 했고, 업종별로는 오락문화 강세였던 반면 기타 서비스, 화학 등은 약세였습니다. 자, 12월 3일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발표 예정인 11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대로 반전을 한다면, 예를 들어 10월 때는 46.5포인트였는데 11월 달에는 지금 47.6포인트로 다소 좀 ISM 제조업 지수가 반전이 나타날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지수 반등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주 화요일 이 ISM 제조업 지수를 일단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스티브 잡천이 물려도 미국장에서 물리는 게 100배 이득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한국 시장의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만큼, 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지표 보여드리면, 자, 코스피 지수가 12개월 선행 PB인데요. 지금 과거에 이 코로나 시절을 빼고 나면은 0.8배를 크게 하회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빠질 것인가 싶을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0.8배 초반 거의 왔기 때문에 지수로 봐서는 그렇게 낙폭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 보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0.8배 정도 본다면 한 2300에서 2350 정도가 보이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빠지는 그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300에서 2350 정도를 락바텀으로 놓고 2400 아래로 내려가면 좀 사보자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수급이 좀 있어야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어떤 수급이 그 가격대에서 그 지수대에서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본다면 역사적 밸류 대비 그렇게 락바텀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조금 하방 지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수급이 그만큼 지지가 될지 여부는 아무도 장담은 못합니다만 그 정도 지지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수급 주체 동향별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움직임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자료인데, 보시면은 왼쪽 보시면 검은색 실선이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수급으로 봤으면 26조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6조 9천억까지 다 빠졌고, 그 중간에 개인들이 대부분 또 많이 받았고,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살짝 아래에서 이제 약간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받아낸 것은 그때부터 개인들이 받아낸 모습입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반도체만 놓고 보면 이게 거의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7조 원 되나요? 17조 원 넘게 매수를 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4조 6천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그죠, 한 22조 정도를 판 것 같아요. 반도체만 놓고 보면 최근에 22조 원 정도를 반도체만 판 것 같고, 반도체를 제외하면 11조 4천억 정도 1월 1일부터 사 들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크게 빼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있는 모습은 일단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급이 반도체에 좀 집중되면서 팔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들으면 국내 업종별 수급 동향인데, 위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연간과 월간 이게 매수 분포인데요. 이 보시면은 연간 분포로 보든 그 월간 분포로 보든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 보더라도 기계와 조선, 상사 자본재 쪽에 외국인들 수급이 몰려 있습니다. 월간 단위로 보더라도 기계와 조선, 상사 자본재가 이렇게, 그다음에 그 위에는 소프트웨어도 이제 월간 단위로 많이 샀네요, 최근에. 그래서 월간 단위로 보면 소프트웨어, 기계, 조선, 상사 자본재인데, 중간에 있는 연간 단위로 보면은 제일 많이 산 게 지금 보면은 여기 가운데 기계가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상사 자본재, 조선 이렇게 사기도 했고, 제일 아래쪽 내려오면은 자동차도 연간 단위로 보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예, 그래서 글쎄요, 이렇게 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로 본다면 그렇게 연간 단위로 갔을 때는 아직까지는 자동차가 마이너스권이고요. 연간 단위로 수익률을 봤을 때는 기계가 27%, 조선이 55.7%, 상사 자본재가 10.5% 수익률로 상당히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연간 단위로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유틸리티도 연간 단위 수익률이 33%인데 외국인들이 조금은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도 최근에 21.4%로 외국인들 전반적으로 월간과 그리고 연간 단위로도 통신 서비스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 비철과 목재, 그 다음에 보험 이런 쪽도 뭐 증권, 은행 이런 쪽도 금융주들이 일단은 수익률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 자료는 이제 월간 단위로 최근에 11월 달에 많이 샀던 섹터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기계조선 상사자본재가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중심으로 지금은 섹터 중심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에 그래도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섹터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치투자클럽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동시 하락 개월수입니다. 자, 동시 하락이 6개월 연속 하락했던 때가 있습니다. 2008년 6월에서 2008년 11월 이때는 금융위기 사태였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연속이 2000년 7월에서 2000년 12월까지인데 IT 버블 때였죠. 그러니까 뭔가 그때는 글로벌 대형 사고가 있었고요. 시스템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지금 5개월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속으로 동시 하락 개월수가 나왔습니다.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인데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팔기 시작했던 때인데요. 자, 현재죠. 그러면 금융위기나 IT 버블과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지금 있느냐? 그 정도의 리스크는 지금 아닌데 이렇게 좀 빠지고 있어서 황당하는 거죠. 되게 황당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4개월 연속이 쭉 있는데 이것도 2002년, 1998년, 97년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라든지 카드 사태 그리고 IMF 별별 이슈들이 다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다 있었는데 자,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물론 지금 뭐 경기가 한국의 성장률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 등등이 있지만 자, 비교해 보세요. 그때 있었던 지금 그 이전에 대여섯 번의 4개월 연속, 5개월 연속, 6개월 연속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의 매크로 지표는 이 정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은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당합니다. 이렇게 황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힘든 11월에 역대급 지금 11월에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골이 깊은 만큼 또 산이 높았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이게 국장이 끝났느냐 보기에는 조금 힘을 내보자고 한다면 코스닥은 지금 2001년 1월에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 2000년 12월 달까지 6개월 연속 IT 버블 때 빠진 적이 있는데 2001년도 접어들면서 코스닥이 1월 한 달에만 60%가 급등을 하였고요. 2009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8년에 11월까지 6개월 연속 금융위기 때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연중 70%까지 상승폭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이거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니까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급등이 나온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위안을 삼아서 물론 뭐 과거 사례가 똑같이 미래에 뭐 역사적으로 똑같이 투영될 거라고 100% 장담하기 좀 어렵지만은 지금 5개월 연속이라면 거의 역대급으로 빠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만큼 힘든 시장이지만 그 뒤에 6개월 연속 빠지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60% 내지 70%의 급반등세가 나오고 있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저희가 한번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뭐 글쎄요, 너무 뭐 긍정 편향적인 말씀을 또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 역사적인 어떤 분위기도 한번 짚어드릴 필요가 있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심리적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뭐 수익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의 분위기는 그렇다. 그래서 과거 대비를 해보면 역대급으로 빠져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등세에 대한 기대감도 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그때하고는 또 수급이 달라지고 환경이 또 여러 가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자산들이 뭐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가거나 코인으로 빠져나가거나 그렇게 다른 시장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힘이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부재하다 이런 설명을 하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 뭐 2008년과 2000년하고 비교해 보면 또 예수금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하고 달리 엄청나게 또 많이 올라 있어요. 그때 예수금하고 지금 예수금하고 따져보면 지금이 또 훨씬 높은 예수금
고객의 예탁금이 또 훨씬 높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또 훨씬 유리한 국면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때보다는 지금이 당연히 고객 예탁금이 훨씬 더 높을 거니까 몇 배는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따진다면 또 완전히 또 희망을 버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방향으로 시장이 좀 반등했으면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약간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시장이 좀 반등을 정말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예, 저도 힘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천천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가 역시 하락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칩스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전면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론 머스크 함께 정부 효율부 도지를 이끌게 되는 라마스와미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내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다는 점은 한 두어 번 정도 이상 말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중국 반도체에 대한 추가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번 제재안에는 반도체 장비와 AI 메모리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담고 있는 가운데 AMAT와 램 리서치의 중국 고객사인 CXMT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약간 부정적인 이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CXMT가 대규모 캐파를 증설해서 나중에 뭐 레거시 제품에 대한 가격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분석 자료가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이번 제재안에 CXMT를 제재안에서 빼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램 저가 공시를 펼치고 있는 CXMT가 이런 제재 리스트에 제외될 것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 레거시 메모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격이 하락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 지금 이번에 제재 리스트에는 오히려 장비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오히려 국내 장비 업체들이 또 모르겠어요. 또 주가는 반등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CXMT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거로 봤기 때문에 뭐 일본이나 다른 쪽에서는, 대만이나 다른 쪽은 오히려 반도체주가 올랐거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가 확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거시 메모리에 대한 물량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 CXMT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덕이 좀 더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거기다가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장비와 AI 메모리 칩의 판매에 대해서 추가 규제를 고려 중이긴 하지만 뭐 초기 제한된 조치보다는 규제 수위가 다소 낮아질 거라는 전망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실제 그런 것들은 좀 나와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시장에서 조금 부정적인 이슈로 된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트렌드 폴스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걸 이제 표로 보시면 좀 어려우니까 제 자료를 이 신의 자료실, 3프로TV 앱 신의 자료실에 들어오셔서 제 이 원고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좀 보실 수 있고요. 이 자료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D램 24년 11월 계약 가격에 대한 이제 표인데, D램 공급 업체와 PC OEM 업체들 간의 10월 조달 물량 둔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이에 따라 11월 PC D램 계약 가격이 전월 대비 5에서 10%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3분기에 2분기 대비 8에서 13% 정도의 상승을 했다는 것과 좀 대비가 되면서 당초 트렌드 포스가 예상했던 이번에 0에서 5% 정도보다 하락세를 예상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난 것 때문에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됐다는 거죠. 중국 정부의 9월 노트북 보조금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양책으로 인한 3분기 글로벌 노트북 출하량 증가폭이 전분기 대비 8%에 그쳤고요. 중국 외의 PC 브랜드의 기여도도 역시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DDR4와 DDR5 제품의 계약 가격이 트렌드 포스 예상치를 초과하는 하락세를 보이는 주요 요인은 아래와 같이 한 3개 정도가 되는데, PC OEM들의 그 모듈 제조업체의 낮은 가격을 D램 공급업체와 협상 기준으로 삼으면서 공급업체와
물량, 제품 가격에 영향을 또 끼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BM3 12단 제품 콜 테스트 스케줄 불확실성 때문에 공급업체가 HBM용으로 설정한 생산 캐파를 기존 DRAM, 특히 DDR5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DDR5를 이렇게 HBM3랑 12단으로 좀 전환을 캐파를 할 것으로 봤는데 그 시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다시 DDR5 쪽으로 조금은 넘어가는 그런 전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세 번째, CXMT의 DDR4 생산 능력이 확대에 따라서 3대 주요 공급업체가 삼성, 그다음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3대 주요 공급업체가 DDR5의 캐파 집중 할당하고 그러면서 DDR4에서 지금 DDR5의 공급 증가 압력이 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11월 이렇게 예상했던 가격 하락폭이 일부 좀 있을 거로 예상했지만 그 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도 반도체 쪽에 약간 부정적인 이슈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거기다가 낸드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키옥시아가 12월부터 감산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트렌드포스 헤드라인입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낸드 업황 부진 때문에 키옥시아가 12월부터 감산을 준비 중이다. 그러면 낸드 가격이 조금은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향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루머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키옥시아가 12월에 감산을 좀 할 수 있다. 낸드 쪽을 감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감산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낸드 가격에 대한 어떤 하방 경직 아니면 적어도 리바운딩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오늘 뉴스가 이제 혼조돼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주입니다.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금융주가 다시 좀 분위기가 좋았고, 지난번 밸류업 100대 그 기업,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 100대 기업 관련해서 일부 은행주들이 이제 거기에 끼지 못했다. 약간 쇼크를 받았죠. 어떻게 이런 회사들이 빠져있지? 이렇게 생각됐던 몇 개 회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12월 달에 밸류업 지수 특례 편입,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능성을 높이고 주가들이 최근에 좀 좋았습니다만, 엘스증권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전일 금통위가 지난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내수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최근에 수출 증가율 둔화와 미국 대선 이후에 부정적인 대외 여건이 예상됨에 따라 연속적인 깜짝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일단 보고서를 썼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를 했죠. 자, 첫 번째 표를 좀 보여주시면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예대금리차 추정인데 보시면은 위에 실선 그래프를 좀 보시면 위에 실선 그래프가 짙은색, 푸른색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약간 하늘색 이런 실선이 있는데요. 짙은색, 푸른색은 대출 금리 분위기고요. 아래쪽은 예금 금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 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넘어가면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그 차이가 예대 마진의 차이가 좁아지는 분위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면 예대 금리의 그 스프레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역시나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좀 더 빠르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예금 금리는 오히려 더 한참 내려가다가 천천히 돌아서는 그런 경향이죠.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개인들이 좀 불만이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빠지면 대출 금리를 좀 낮춰줘야 되는데 대출 금리 하향 조정은 되게 낮아요. 늦어요. 그리고 예금 금리는 바로 낮추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사실 좀 불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는 바로 올리고 예금 금리는 좀 천천히 올리는 이런 것도 실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개인들도 좀 불만이 많은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2019년 1분기부터 이렇게 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실제 이런 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LS증권에 따르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대금리 스프레드 차가 일단 좁혀지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금금리 하락 효과로 25년 연간 NIM 하락폭은 24년 대비 축소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경기 전망이 또한 동시에 하향 조정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따른 대손 비용 감소 효과 또한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보면서 25년 은행 이익 증가율은 둔화세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금리 인하와 부채 할인율 강화 조치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이 자본 건전성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역시 누적적 금리 인하에 따른 신규 이연 하락과 신계약 수익성 둔화 그리고 예정이율 인하로 인한 보험료 상승 그리고 킥스 비율 하락 등의 재무제표 전반의 부정적인 영향이 25년 하반기로 가면서 가중될 것으로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금리 인하와 보험주, 보험 부채 할인율 강화 방안인데 그 금리 인하 영향이 되면 성장성은 결국은 뭐 긍부정이 같이 있는데 뭐 플랫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긍정은 계약 해지 요인 축소가 되지만 부정적인 거는 예정이율 인하 보험료 상승이 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고요.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성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긍정 요인으로서는 평가 손익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은 부정 요소가 신규 이연 축소라든지 CSM 배수의 하락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건전성 이슈는 역시 규제가 강화될 부분이 역시 더해질 수 있는데 역시 긍정적인보다는 건전성 이슈에서는 부정적인 부채 할인율 강화나 보유 CSM 조정 그리고 킥스 비율 하락 등이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 보면서 금리 인하 쪽은 역시나 보험 쪽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슈로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와 물가 상승률 둔화에 따른 실질 유동성 확대는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긴 하지만 경기 하강 우려가 만약에 같이 동반되면서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증시 부진을 또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 부진에 뭐 거래 대금이 늘을 수 없겠죠. 최근에 보면은 양시장에 거래 대금이 상당히 죽어 있는 모습이 역시 나타나는 점도 이런 업황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금리 인하가 일단은 뭐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하는 유동성 효과 때문에 증권업종이 좋을 거로 보지만 경기가 같이 하강이 되면 그게 조금은 역시나 업황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크게 긍정적이라 보기엔 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오늘은 은행주를 포함한 일단 금융업종의 하락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강은님, 박 부장님이 계셔서 괜찮습니다. 말씀 주시는데요. 뭐, 제가 힘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계속 저도 자리를 지키면서 어려운 시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저도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때문에 힘을 내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사람인지라 이런 날 같은 경우는 방송 들어오기 싫거든요. 무슨 말 하지? 그리고 뭐 방송에 같이 함께하는 패널이 한 서너 명 정도 있으면 그냥 돌려가면서 말을 하니까 별로 부담이 없는데 지금 뭐 데일리 힌트 같은 경우는 50분 동안 저 혼자 하잖아요. 50분 내내 장이 이렇게 망가지는 날 방송하기가 굉장히 고역스럽습니다. 무슨 말을 하지? 재미도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머릿속에 막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또 드려야 되는 제가 자리를 지키는 그런 어떤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서 힘을 내시면 좋겠어요. 뭐 어쨌든 화이팅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금융업종이 좀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일부 위생용품과 제지 관련 업종이 일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뭐 깨끗한 나라 이런 종목들은 상가 같나요? 거의 이제 뭐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주요 현지 외신에 따르면 중국 쪽에서 하나의 이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그 위생용품, 여성 위생용품 생리대 이 부분에 대한 품질 이슈가 불거지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오늘 그 동영상이 일단 돌아다녔는데 중국 현지 동영상이 돌아다녔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박스로 여성 위생용품을 이렇게 박스로 사는 뭐 그런 모습들이 오늘 동영상이 막 이렇게 현지 동영상이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 현지 생산품들이 제품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비위생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수입 제품에 대한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했다. 뭐 이런 것들이 동영상으로 뭐 그런 비슷한 분위기로 동영상이 많이 마트에서 찍은 듯한 영상들이 실제로 이제 돌아다녔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위생용품, 여성 위생용품 등을 생산하는 깨끗한 나라, 그다음에 모나리자, 레몬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KM, 웰크론, 뭐 비비안 이런 마스크와 일부 이제 여성용품 출산 장려색 관련된 위생용품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크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오늘 그 동영상을 보니까 실제 마트에서 이렇게 카트를 끌고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담는 그런 모습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생용품을 갖다가 이렇게 뭐
빛에 이렇게 라이트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렇게 뭐 제품을 이렇게 보는 뭐 그런 영상도 같이 올려져 있었는데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뭐 색깔이 좀 누렇게 보여서 그런 건지 그걸 조금은 비위생적이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품질 미달 또는 뭐 비위생적인 어떤 부분을 좀 보여주려고 그런 영상이 이렇게 돌아다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만 봐가지고는 뭐가 이제 비위생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중국 현지 이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수입품,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국내 관련해서는 이 위생용품 관련된 제조업종 등을 포함해서 위생용품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좀 높은 일부 상승폭을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쉽지 않죠. 이걸 어떻게 알고 오늘 주가를 땡기겠어요. 뭐 개인들이 물론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알겠지만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는 상태였겠죠. 그 뉴스를 보는 순간이라면 뭐 아침부터 나오긴 했지만 뭐 따라가서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뭐 상한가를 땡길지 아니면 장중에 갭상승하고 올렸다가 오후장에 윗골을 타고 빠질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송 중에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 말씀은 드리지만 장중에 매매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뭐 정말 내가 복골복으로 뭐 일부 좀 포트에서 사보고 아니면 손절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매매가 쉽지 않죠. 네, 그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런 이슈로 오늘은 관련 섹터가 일단 급반등이 나오는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유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뭐 이 공산품, 이게 생필품은 상당히 잘 만듭니다. 우리나라 상당히 위생적으로 또 좋은 제품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감사한 일인데 그런 것들이 또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또 활발하게 이렇게 또 자본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돈도 잘 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 또 마스크 회사들이 부직포 회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돈을 벌다가 부직포 회사들 잘 팔고 나온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요. 그런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뒤늦게 뛰어들으셔가지고 코로나 끝나면서 또 마스크 회사들이 또 힘들어지는 뭐 그런 사이클도 있었던 걸로 보는데 아무튼 이런 위생용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쨌든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잘 만든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사업 때문에 하시겠지만 또 우리 사용자들은 또 좋은 제품을 이렇게 좋은 가격에 이렇게 잘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한 마음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뭐 우리가 뭐 아이 분유라든지 이런 것들 마찬가지고요. 제대로 된 제품을 좋은 가격에 잘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상장사가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오늘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레몬, 그다음에 KM 웰크론, KM 웰크론 이렇게 부직포 같은 거 하는 데잖아요. 마스크 만들고 이런 쪽이고요. 비비안 뭐 이런 출산 장려 일부 뭐 그런 것들 관련주도 일단 주가들 올라왔다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섹터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안 발표 예정 속에 역시나 이제 중국의 히트류 보복 우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은 중국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대규모 이렇게 관세 부과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어서 중국이 과격하게 아직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좀 반응들이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의 히트류 보복 관련된 우려, 그러니까 어떤 경계 보복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히트류 경쟁이 좀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뭐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이 현재 미리 소설을 쓰면서 삼화전자나 뭐 대원화성, 세노텍 등의 일부 히토류 관련주가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뭐 글쎄요 뭐 따라서 살 수 있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어떨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소설 쓰면서 주가를 땡기는 거죠.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교육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 규정 법안 통과 소식에 교육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일단 교육자료로 규정하자는 것이고 일단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싸고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 그리고 스마트 기기 중독
있을수록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입에 조금은 신중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료는 일종의 참고자료고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아울러서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장 성향에 따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보급률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단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교육주가 일단 하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뭐 글쎄요, 이게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9살, 10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간 정도로 올라가는데, 이 AI 교과서 이게 애들한테 맞는 건가 싶기도 해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책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패드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글쎄요, 이게 아이들한테 교육이 얼마나 좋은가, 단점은 뭘까, 사실 좀 고민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것인가,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종이로 써져 있는 어떤 이 종이로 된 책을 읽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읽고 하는 것들이 또 좀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참고용의 교육 자료만 일단은 통과가 됐다는 점 때문에 교육주가 일단 빠졌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6번째 엑사타입니다. 중국과 EU 전기차 관세 협상 진전 소식 속에 국내 2차 전지주가 또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두고 중국과 EU가 합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진전을 이뤘다는 외신이 나왔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 관련된 가격 제한과 관련해서 중국과 EU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중국과 EU는 중국산 전기차와 관련된 EU의 반보조금 사건을 적절히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일단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마친 뒤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 관세율이 좀 낮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럽 내에 중국산 전기차 경쟁 심화 우려가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정적인 이슈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주가 일단은 하락세를 꽤 높게 나타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헤드라인도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헤드라인인데요. 자, 이게 프랑스 정부가 예산난 속에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유럽 쪽 시장의 전기차 수요에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조금 규모는 소득에 따라서 기존에 4,000에서 7,000 유로에서 2,000에서 4,000 유로로 낮아질 예정이다 봤고요. 정부는 또한 2025년까지 자동차 전기화를 위한 지원금을 연내 15억 유로, 10억 5천만 달러에서 그래서 10억 유로로, 그러니까 15억 유로에서 10억 유로로 확 낮춘다는 거죠. 3분의 1을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줄일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2차 전지가 오늘 좀 좋지 못한 이야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말씀드릴 섹터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만 좀 짚어가야 될 일부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너무 힘든 장입니다. 주말 사이에 조금 내려놓으시고 컨디션을 회복하는 좋은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아시죠?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